지역별로 어떤 상황인지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몇 개 준비해 주셨어요? 네. 뭐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리센치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그 잠실 리센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뭐 상승기나 하락기 동안 네. 변동폭이 굉장히 큰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거래 가격이 제가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네, 19억 네. 8천만 원이네요. 19억 8천만 원 정도인데 네. 지금 제일 최고가 대비해서는 26억 예. 5천만 원 정도였네요. 네, 좀 25% 정도 네.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20년도 중반 정도 가격으로 좀 회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네. 6월 수준이에요. 지금 2022년 말이니까 한 2년 넘게 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고 그렇죠. 저게 잠실에 예. 있는 아파트죠? 예, 잠실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죠. 근데 저 아파트가 요즘에 뭐 예로 많이 들어요. 이제 네. 설명을 가격 떨어졌다는 얘기를 할 때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잠실의 대장주 중에 하나죠. 네, 리센츠랑 이제 4개 정도 아파트가 한꺼번에 재건축해서 이제 신축이 됐었는데 그 아파트들이 워낙에 좀 투자 가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거주하기도 좋다 보니까 네. 가격의 등락폭이 투자하기 좋을 때는 좀 매입하는 사람들이 많다가 또 하락기에도 많이 하락 거래가 되는 그런 대표적인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거래가 없는데 그나마 단지가 커서 좀 거래가 있는 그런 그렇죠. 것도 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올 아파트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네.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글씨가 작아서 저 시청자분들도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가장 높았을 때가 2021년 11월 26억 3,500만 원인데 이제 2022년 12월 지금이죠. 18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네, 마찬가지로 최고가 대비해서는 뭐 25% 정도 가량 네.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음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말도 많고 또 타입도 많은 그런 네. 아파트잖아요. 그만큼 수요자도 많다 보니까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초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현 정부의 공약 중에 가장 좀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재정비 사업 관련된 그랬죠.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1기 신도시랑 같이 많이 좀 올랐었다가 다시 그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가격이 좀 하락 거래된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2020년 12월, 1월, 그다음에 7월 이럴 때만 해도 이제 19억, 21억, 23억 이렇게 계속 올라서 26억까지 갔는데 지금 다시 18억이니까 이것도 말씀해 주신 대로 2020년 6월 수준으로 네, 네. 떨어졌네요. 대치음마는 그래도 뭐 이제 뭐 수건 사업이었던 뭐가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네.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잘 버틸 거다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라는 건 지금 시장이 사실 평상시와는 너무 좀 위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청구 3차 아파트입니다. 이게 어디 있는 아파트죠? 예, 지금 노원구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네. 그 급등기 때 가장 좀 인기가 많았던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2030 세대들 영끌족들이 사실 네. 노원구 쪽에 많이 그 매입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거래가 좀 활성화됐던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가격 잘 안 보이실 테니까요. 그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 이제 가장 고점이었을 최고가. 때인데 2021년 2월에 1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84제곱미터고요. 그런데 2022년 11월이 가장 최근 거래인 매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4억 가동에 지금 10억 4천만 원까지 4억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30% 수준으로 빠졌고요. 네. 코로나 그 직후인 20년대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계속 회귀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강남북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2020년 중반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실거주 하기에도 좋은 곳이긴 하지만 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들도 좀 많이 유입이 됐던 그런 단지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아파트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준비한 아파트는 마레프라고 써 있네요. 네, 마레프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죠. 네. 예, 마포에 있는 레미안 프루지오 네. 아파트인데요. 처음에 집값이 올랐던 그 마용성이 많이 나왔던 그때 거래가 많이 됐던 곳입니다. 네, 제가 글자가 작아서요. 다시 읽어드리면 마레프 25평입니다. 25평인데 가장 가격이 높았던 건 2021년 9월에 17억 했었네요. 네. 근데 2022년 8월에 14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85% 수준이고 이것도 역시 2020년 7월 정도의 가격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네요.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 대구, 인천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지역은? 실제로 그렇긴 하고요. 또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은 조금 체감하는 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긴 네, 합니다. 현장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세종, 대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급의 차이 때문에 네. 가격이 더 빨리 더 급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세종 같은 경우는요. 사실 세종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의 온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시 자체는 이제 전국에서 다 매입할 수 있고 청약도 전국에서 다 넣을 수 있는 지역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곳에서는 이 안에서도 서울처럼 뭐 강남이 있고 또 희귀한 그런 좀 입지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들도 물론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는 있지만 가격이 다시 복귀할 거라는 그런 그 믿음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그 세종 안에 아파트들이 많긴 하지만 또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청약이 올해는 거의 없었거든요. 아예 네. 없었고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좀 다시 가격이 상황이 반전이 됐을 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조금씩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그 후년에도 입주 물량이 제일 많은 곳이라서 사실 조금 장기적으로 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수구 같은 곳을 중심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근데 그 지역들의 거품 같은 게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입주 물량이 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 얘기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부동산 전문가분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인천 걱정을 하세요. 네. 역시 동의하십니까? 인천에 공급 물량이 많아서 네. 가격이 특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수도권 얘기하시는. 중에서 위험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천은 이제 송도랑 연수구 중심으로 가격이 거의 서울 가까이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송도가 아니라 그 조금 더 가면은 구도심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구도심 쪽에 그 입주 물량이 거의 신도시급으로 내년에 많이 입주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올해도 인천이 여기 데이터처럼 지금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아직 입주장이 펼쳐지기 전의 얘기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그 미니 신도시급으로 입주가 시작되면은 일단 전셋값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요. 여기가 분양가들이 보통 4억에서 한 6억, 7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한꺼번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주택자들이 사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전세 매물로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매매는 전셋값이 좀 지지대가 돼주면서 그 아래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데 사실 전셋값이 좀 너무나 크게 떨어질 걸로 좀 예상이 돼서 네. 내년부터가 좀 시작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 지역 예. 같은 경우에 예. 특히 뭐 저희가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것도 잠실 아니면 송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특히 인천이 그런 것 같은데 전세값 먼저 내년에 네. 떨어질 거다 예상하는데 그게 몇 월쯤부터 내년 2월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던 것들이 5월 정도 입주를 하게 네. 되더라고요. 조금 미뤄져서 5월부터 조금 입주가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기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가 뭐 전국적인 상황을 알아봤는데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다 내년에 그런 전망은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네. 의견이 일치하는 거고 이제 얼마나 떨어질 것이고 뭐 언제까지 떨어질 거 여기에 이제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질문지 순서를 네. 그냥 다 뛰어넘어서 네. 위원님께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얼마나 어디까지 떨어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이 정말 좀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장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부동산 자체의 요인들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거시경제라는 굉장히 글로벌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상황인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은 뭐 단기로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장기 침체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예상하기로는 지금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 이전까지 올랐던 가격들은 그 이전에 또 너무나 침체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소득 수준이나 자산의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그 정도 여유분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좀 거품이 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지적으로 좀 다른 차이는 있겠지만 한 2020년도 초반이나 2019년도 뭐 중후반 정도 가격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켜본 그 앞부분에 지켜본 표를 보면 저희가 가격이 2020년 한 중반 정도까지 중반 정도, 떨어진 상황이니까 좀 더 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좀 더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이 생각하세요? 25% 정도라고 나왔으니까 네. 한 40% 정도까지는 뭐 고점 대비요? 예, 지역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우리가 부동산 경기, 주택 경기만 계속 보고 있지만 지금 이게 더 예측이 어렵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하락할 수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건설 경기가 정말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내년도에도 일단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확정시 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이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PF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거의 10% 가까이까지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뭐 PF로는 어떻게든 상품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유동화 상품들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펀드로 구성을 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상품화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요구 수익률이 금리보단 당연히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7, 8% 정도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수익률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원자재값 상승이라던가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건설 업계가 정말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매매 가격을 살펴봤는데 전월세 시장 얘기 아까 뭐 전세 걱정 네. 얘기 인천 지역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월세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월세 상황이 사실 더 심각하죠. 전세값이 더 크게 이제 폭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세 거래량은 굉장히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줄었지만 네. 올해 이제 거래량은 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금리 인상분이 좀 너무 높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이제 올라가는 전세 보증금을 빌려서 이자를 내기보다는 월세를 선택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전세값은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고 월세 전환이 좀 빠르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월세 가격도 하락 반전했다라고 또 통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전월세 대출 금리가 시중 5대 은행권에서도 7% 넘게 고금리로 좀 됐었거든요. 근데 전월세 전환율은 아마 평균이 한 4.5%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빌려서 보증금을 내기보다는 월세로 사는 게 사실 더 이익이다 보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로 인해서 전세값이 너무 많이 빠르게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전세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좀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월세로 다시 전환하는 속도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주인들 중에 이제 임대차 3법 이후에 이제 공실로 버티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으면서 월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요한 입지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용산이나 서초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폭으로 월세가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좀 월세값이 높게 받는 지역들은 오히려 좀 더 빨리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금리 전망 뭐 지금 너무 설들이 많아갖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금리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네. 없는데 이제 미국의 여러 금융회사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금리가 지금 5% 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금리가 이제 그거를 뒤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양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양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분양 시장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분양이 좀 많이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넘게 지금 미분양이 적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청약 경쟁률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저게 집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군요. 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오히려 좀 약간 중대형 평형 때는 청약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이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좀 많이 경쟁률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얘기를 많이 했던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네. 오히려 좀 중대형 평형 때들이 조금 경쟁률이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적체되는 미분양 중에서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중공업 미분양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중공업 미분양은 좀 안정적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중공업 미분양은 굉장히 좀 적은 숫자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의 그 종류들이 자세히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던가 굉장히 소형 평수들 이제 그런 것들만 미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분양이 올해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가 좀 더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첨자들이 나왔고 계약을 할지 말지를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중대형 평형대가 당첨된 분들은 사실 예전부터 여기를 꼭 살고 싶어서 하셨던 분들이 이제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아예 초소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 그 이듬해 일을 넘어가면서 중공업 미분양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시장은 지금이 좀 시작이고 앞으로가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가장 큰 이제 분양시장에서의 키워드가 분양가에 대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강동에서도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좀 또 분양을 했었죠. 근데 그 헤리티지 자이는 경쟁률이 50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이랑 입주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단지 세대수도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적은데 예. 가격 차이가 똑같은 평형대에서 3억대 정도 나버리니까 그쪽으로 이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입지가 이제 괜찮으면서 분양가가 지금 시세에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라도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업계에서의 좀 입장에서는 지금 분양가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원자재 가격이나 예. 공사비가 올랐죠. 네, 거의 뭐 지금 시멘트를 만드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대비해서 7배 정도 가량 가격이 오른 네.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는 내년에도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년부터가 미분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것 같아요. 그 둔촌주공과 관련돼서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작은 평수에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상담을 하십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네요. 물론 이제 뭐 개인별로 이제 재정 상황이 좀 다르니까 네. 다르겠지만 대체로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둔촌주공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해서 네. 근데 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중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중소형 평형 가격대가 사실 구축과 비교해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선택에 맡기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나오신 전문가분은 헬리오시티랑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헬리오시티가 입지도 조금 더 이제 시내 쪽에 가까운데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서 과연 둔촌주공이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그런 비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리오시티도 물론 좋지만 저는 사실 둔촌주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할 게 전혀 없는 단지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지금 뭐 가격에 대해서 고분양가 얘기도 많이 있긴 했잖아요. 근데 강남권에서 30평형대를 이제 옵션비까지 합쳐서 14억 정도의 신축의 뭐 한국에서 제일 큰 대단지를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좀 지나면은 사실 뭐 이런 뭐 뷰나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없을 단지였다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뭐 투자 목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지만 실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권유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